C++로 작성된 간단한 Hello World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소스를 제시했는데요. 이들의 차이점은 네임스페이스, 여기 있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버전은 using namespace.std를 이용해서 이 앞에 여기처럼 std를 앞에 안 붙이고 있고요. 여기는 이 std를 using namespace std를 하지 않는 대신에 각각 사용하는 요 식별자들을 using이라는 걸 이용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C++는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네임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이 수업에서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즉 using namespace std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식별자들, 즉 여러분들이 정의한 식별자가 아닌 라이브러리에 있는 식별자를 사용할 때에는 앞에다가 그 식별자가 정의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 이름 공간이 어디인지를 여기에 표시하는 겁니다. std 땡땡cout. 그래서 이 땡땡이라고 하는 것도 이 C++에서는 연산자에 있는데요. 가시 영역을 해결해주는, 즉 가시 영역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cout이라고 하는 그 식별자는 std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다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using namespace std를 하게 되면 이처럼 편안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식별자가 사용자 정의 식별자인지 어떤 식별자가 시스템에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식별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자가 정의한 식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귀찮더라도 std 땡땡을 앞에 붙이는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도 이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만 하나 있고요. 이 메인 함수에서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을 콘솔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으면 그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한 기능을 가져다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C에서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기능을 제공해주는 함수를 찾게 되겠고 그 함수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C에서는 이 Hello World라는 걸 출력하기 위해서 printf를 사용했겠죠. 물론 C++도 C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printf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C++에 제공되는 전용 그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cout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cout이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이고요. 이 객체에다가 출력을 할 때 함수를 호출해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요 기호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연산자입니다.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자열을 cout으로 보낸다는 형태의 연산자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std endl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상수로서 cout에 줄바꿈을 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hello world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한 다음에 줄바꿈을 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는 C와 마찬가지로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메인과 메인은 대문자 메인,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과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식별자입니다.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배, 줄바꿈의 수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만 읽는 것은 아니고 개발자들이 읽어야 되고 나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 다른 사람들도 그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여쓰기 등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형식을 갖출 때 특히 우리는 중괄호를 많이 쓰게 되겠고, 들여쓰기가 중괄호를 많이 쓰게 되겠고, 이 중괄호는 C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블록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가 같은 덩어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있습니다. 중괄호도 그렇고 괄호도 그렇고 일반 괄호도 그렇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앞과 뒤가 올바르게 매칭이 안 돼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숙달된 개발자들도 타이핑하다 보면 가로를 하나 빼먹거나 중괄호 하나 빼먹거나 등등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시작과 끝이 쌍으로 있는 경우에는 시작과 끝 안에 들어간 내용을 시작과 끝을 모두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을 작성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그 시작과 끝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잘 만들어진 개발 통합 환경은 여러분들의 들여쓰기나 코딩하는 적절한 형식을 갖추는 것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련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만든 방법은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만들 때에는 다양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C++ Manage Build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 입력하고 빈 프로젝트 대신에 Hello World C++ 프로젝트 그리고 컴파일러는 macOS X GCC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사용할 경우엔 이 부분이 WinGW GCC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여기에 프로젝트가 생기고 여기에 코드가 들어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유징 네임은 안 쓰기로 했으니까 지우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C++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경우, 시작과 끝이 쌍으로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 두 개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중간 부분을 채우는 것이 오류를 줄여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그 에디팅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클립스의 경우에는 중괄호를 입력하고 시작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중괄호를 저절로 만들어줍니다. 그 끝부분을 추가해주고 이제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이제 수업 그 강의 노트에는 이렇게 그 중괄호 시작 부분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공간을 줄이기 위한 요소이고요. 보통 프로그램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시작과 끝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할 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입력할 때는 시작과 끝을 입력한 다음에 뒤로 와서 문자열 내부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좀 더
실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실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석입니다. 주석은 컴파일러가 번역할 때 무시하는 부분으로 소스 코드의 문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C++는 두 종류의 주석을 제공하는데 엔드 오브 라인 주석과 다중 라인 주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중 라인 주석을 쓰면 이런 식으로 주석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시작 함수와 같은 이런 주석은 필요한 주석은 아닙니다. 여기 다중 라인 주석이고 저 위에도 이제 엔드 라인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석을 추가할 수 있고 이 주석은 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 줄 끝까지가 주석으로 처리됩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개발자가 함께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혼자 개발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부분이 왜 그렇게 작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드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주석을 추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주석은 코드 읽기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주석만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인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봐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야 됩니다. 또한 코드를 수정하면 주석도 수정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주석은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석과 코드가 서로 맞지 않아 오히려 코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개발 팁으로는 이런 팁이 있습니다.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나중에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만약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주석을 달기보다는 먼저 그 코드를 수정해서 좀 더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if문이 있습니다. 이 if문은 뭔가 검사를 하고 있죠. 조건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뭔지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end of line 주석으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것보다 이처럼 코드를 수정해서 요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석 없이도 이 영어를 통해서 이 함수의 이름을 통해서 충분한 주석 없이도 의사 전달이 됩니다. 더욱이 이렇게 함수로 만들게 되면 똑같은 조건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조건식을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추상화에도 도움이 되고 수정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즉 나중에 이 졸업조건 충족 여부를 검사하는 조건이 바뀌더라도 조건식 자체를 각 if문의 조건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has graduation requirement satisfied 라는 함수의 내용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부터는 꼭 필요한 주석만
다시기 바라고, 그 주석도 본인이 이해하기 위한기보단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혹 숙제를 받아봤을 때 숙제에 있는 모든 라인마다 주석을 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교수님이 요구해서 그렇게 된 건지 본인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업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감점입니다. 주석은 꼭 필요한 주석만 달아주시고요. 제일 숙제 낼 때 중요한 주석은 프로그램 주석입니다. 프로그램 주석이라는 것은 요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제를 낼 때 내용 꼭 들어가야 되는 게 학번, 이름, 두 가지는 꼭 프로그램 주석에 달아주시고요. 여기에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명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 자체에는 아주 중요한 주석들만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없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코드가 더 훌륭한 코드이고요. 이런 코드가 되려 그러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영어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 함수 이름들, 식별자 이름들을 가독성 높일 수 있는 이름으로 사용해야 되겠고요. 이런 이름들을, 올바른 이름들을 쓰기 위해서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고 사전도 찾아보는 그런 역할, 그런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어 공부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에도 있었던 거지만 샤프로 시작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우리는 전처리 문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전처리 문장이 sharp include입니다. 이 sharp include는 컴파일러에게 프로그램 소스를 번역하기 위한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컴파일러는 그 위치에 있는 정보들을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컴파일하게 되겠습니다. C에서 사용한 printf를 C++에 사용하고 싶으면 예전에 C에서는 stdio.h 이런 식으로 헤더 파일을 포함할 때 .h를 그 헤더 파일에 있는 확장자까지 사용을 했는데, C++에서는 그 헤더 파일 포함할 때 .h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ostream .h가 아니라 iostream만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에서 사용됐던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으면, 예를 들면 stdlib.h를 쓰고 싶으면 stdlib.h를 include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C에서 사용했던 헤더 파일 이름 앞에 C를 붙이고요. .h를 빼고 include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printf를 쓰고 싶다 그러면 stdio.h를 포함해야 되는데 stdio.h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cstdio를 포함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그 greeting, 객체지향 관련된 소스 코드에서 사용됐던 코드들에는, 그 헤더 파일에는 if, def, define, and if 등과 같은 전체의 문장들도 있는데, 이들 문장들은 헤더 파일들이 소스 파일에 여러 차례 포함되는 것, 그러니까 소스 파일에 여러 차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즉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 헤더 파일들은 한 번만 포함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 문장들은 컴파일러가 처리하는 문장들이 아니고 전처리기라고 하는 별도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전에 sharp include 이 헤더 파일에 있는 관련된 요소들을 다 사전 처리해 줍니다. 사전 처리된 이후에 그 바뀌어진 파일을 가지고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서 목적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함수의 정의. 앞에 봤던 그 헬로 월드 프로그램에는 메인 함수 하나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C에서 했던 방법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C 프로그램은 함수들로 구성되며 전체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로 구성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기술이었습니다. C++는 조금 이와 다르게 함수들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보통 클래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C++에서도 실행이 되는 기본 단위는 함수입니다. 함수는 프로그램에 실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요. 좋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응집성을 가지고 있고 낮은 결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높은 응집성이란 함수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것이고 낮은 결합성이란 이 함수의 수정이 다른 함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응집성이 높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응집성이 높으냐,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자수가 많으면 응집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자가 너무 많다, 매개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하는 일이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복잡하거나 명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뭔가 응집성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함수를 작성하고 보니까 함수가 매우 길다. 그러면 그 또한 응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내부적인 있는 요소들을 함수로 빼내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의 수정이 다른 함수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영향을 많이 주냐? 함수의 서명, 즉 함수의 이름이나 매개변 수나 타입 등을 바꾸게 되면 그 함수를 사용하는 모든 다른 함수들은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수의 겉모습, 즉 출력 타입, 매개변수는 수정하지 않고 이름을 수정하지 않고 몸체를 바꿨을 경우에는 굳이 다른 함수, 다른 프로그램의 다른 데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정상이죠. 그래야 추상화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결합성이 나쁠 수 있냐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역 변수의 사용입니다. 전역 변수. 만약 한 전역 변수를 여러 함수에 쓰게 되면은 한 함수의 어떤 몸체에 있는 동작들이, 행동들이 다른 함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함수는 독립적이어야 되고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전역 변수를 같이 사용하면 절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C++의 함수 정의는 아까 C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목록, 함수 몸체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반환값. 그러면 앞에 있는 요 차례대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함수의 반환값,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있는 경우에는 C와 마찬가지로 return문을 사용해서 필요한 값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return문을 만나거나 또는 더 이상 실행할 것이 없는 경우에 종료가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거나 예외와 관련해서 수로문이라는 것을 만나도 함수는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예외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종료가 아닌 경우에는 return문을 통해서 종료되거나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을 경우에 이제 종료돼야 되는데, 만약 반환값이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return문을 통해서
종료가 돼야 되겠고, 리턴문 이후에 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실행시간 오류가 아니라 문법 오류로 컴파일러가 체크를 해줍니다. 보통 이런 코드에서 그런 문제를 unreachable 코드라고 하죠. 절대 실행될 수 없는 코드.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함수들 중에 이제 우리가 이 헬로 월드를 만들 때 작성한 함수는 메인 함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함수는 표준에 의하면 int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는 누가 실행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실행 파일을 선택해 가지고 운영체제한테 실행을 부탁했을 때 운영체제가 제일 먼저 실행하는 함수가 메인이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언제 종료되냐 하면은 메인이 종료될 때 종료됩니다. 따라서 메인에서 반환하는 값은 누가 받냐 하면은 운영체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반환 값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게 되겠고요. 보통 메인에서 정상적인 종료를 알리기 위해서 0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함수의 선언과 정의. C에서는 우리가 함수의 선언과 정의가 나눠져 있습니다. 꼭 함수 선언을 해야 되진 않지만 우리가 함수 호출하기 전에 그 호출하기 전 문장 전에 그 앞에 어딘가에는 함수 정의가 있거나 함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 메인에서 output hello worl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함수 정의가 뒤에 있으면은 이 함수 선언이 없으면은 이 output hello world를 컴파일러는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함수 정의 위치와 무관하게 함수를 호출하고 싶으면은 그 함수 호출하는 문장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함수 선언이 있어야 되겠고, 보통의 함수 선언은 어디다 하냐면은 소스 파일에다 하지 않고 헤더 파일에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함수는 꼭 한 파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파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수 선언은 함수 몸체를 제외하고 그 함수 서명이라고 하는데 그 서명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함수 선언이라 그러고요. 이 함수 선언에는 매개수 변수 목록을 나열할 수 있는데 이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꼭 함수 정의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환 타입 그리고 함수 매개 변수의 타입들은 꼭 일치해야 됩니다. 나중에 함수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이 함수 선언과 정의는 설명드릴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 C 때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네임스페이스. 이것이 뭐 지금까지 C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뭐냐면은 식별자의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비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이름의 식별자를 짓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여러 곳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이름을 짓는 게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print door, print student, print teacher 등등 비슷한 이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도 귀찮다 보니까 print 01, 02, print 3, print 4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짓는 것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 공간들을 구분할 수 있게, 분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짓는 이름의 공간하고 또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공간,
또 여러분이 만드는 공간도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나누어진 공간에서는 똑같은 이름을 써도 우리가 구분해내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이런 식별자들 이름의 공간들을 분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 프로그램은 간단한 것들만 만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수업에서 여러 개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이유는 없고요. 우리는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만드는 공간하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공간은 이름 공간이 다르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그 이름 공간을 우리가 st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out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C++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소들은 cout 이런 것들 쓸 때 이 cout이라는 이름이 어느 공간에 있는 이름인지를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내가 사용하는 식별자가 어느 공간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이름 공간이 뭐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std cout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이름을 쓰기 전에 그 이름이 어느 공간에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하나씩 using이라는 그 문법을 써서 나열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통으로 내가 어떤 이름의 공간을 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using namespace sdt 이렇게 해놨는데, 컴파일러가 cout을 만났습니다. 그럼 cout이 어느 공간에 있는 이름이냐? 이제 모르잖아요. 그럼 우선 어디를 찾아보냐면 여러분들이 정의한 그 공간을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공간에 cout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는 건 using을 통해서 지정해 놓은 공간들을 하나씩 찾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한 것이 using namespace std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공간에 cout이 없으면 그 cout을 어디서 찾아요? std에서 찾게 됩니다. std 공간에서. 거기도 없으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그 std 땡땡 하는 그 땡땡이라는 거는 연산자이고요. 이때뿐만 아니라 C++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가시 영역 해결 연산자라고 해서 가시 영역이 서로 다른, 이름 공간도 서로 가시 영역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시 영역이 다른 곳을 우리가 참조할 때 내가 어떤 영역에 있는 식별자를 참조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가 Scope Resolution Operator,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입출력. 그럼 C++에서는 기본 입출력을 어떻게 하냐? 아까 보셨듯이 cout이라는 객체를 쓰고요. 입력은 cin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물론 CS처럼 C++도 계속해서 printf, scanf를 쓸 수가 있고요. printf와 scanf가 성능 면에서 cout, cin을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다 보니까 여전히 printf, scanf를 즐겨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C++에서도.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조금 C++에 좀 더 빠르게 정의하고 나중에 그 객체지향 개념에도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가급적 웬만하면 게 아니라 숙제 낼 때 printf와 scanf 쓰지 마시고요. cout과 cin을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는 나는 싫다. 그러면 굳이 꼭 cout, cin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C++ 언어는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라이브러리 통해서 제공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C에서는 그 기능을 제공해주는 함수를 찾을 겁니다. 출력하고 싶다? printf네. 입력받고 싶다? scanf이구나. 그래서 그걸 그 기능을 익히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 이 기능이 객체지향적으로 구현이 되는 기능이면 클래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를 찾아야 되겠고, 그냥 객체지향 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통해서 단지 그냥 객체지향적 모델링 될 필요가 없고 그냥 단지 함수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이면은 C처럼 함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입출력 기능은 객체지향 모델링 하면 상당히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출력은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돼서 라이브러리 통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객체지향으로 제공이 되는 라이브러리를 쓸 때에는 그 클래스의 객체를 내가 생성을 해가지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요. 이 Cout과 C에는 시스템에서 미리 객체를 생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미리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객체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배울 라이브러리들의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기능을 해주는 클래스를 찾고 클래스를 찾으면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Cout과 Cin이 객체로 모델링 됐을까? 어떤 측면이 있길래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하면 좋은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Cout과 Cin 둘 다 버퍼를 이용하게 됩니다. 버퍼를 이용합니다. 그것은 이제 화면으로 나갈 때 또 키보드에서 프로그램에 들어올 때 중간에 어떤 버퍼를 거쳐서 소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퍼를 쓰게 되면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위치가 이 버퍼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객체를 모델링 하면은 해당 객체가 지금 현재 버퍼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지향에서 객체는 상태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은 상태를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C++는 Cout, Cin이라고 하는 객체지향 모델링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표준 출력과 표준 입력을 대신해주는 객체들을 그들이 생성해 놔가지고 우리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객체가 생성되어 있으면 이 객체를 사용할 때 이 객체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들,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C++와 C++는 연산자들을 재정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C++ 개발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요 연산자, 이 연산자들은 언제 C에서 어디서 사용됐냐면은 비트 이동할 때 쓰였습니다. 비트 이동. 그래서 뭐 2비트 이동, 왼쪽 이동, 2비트 오른쪽 이동, 4비트 이동 이런 거 할 때 쓴 건데 요게 화살표와 비슷한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Cout, 화면, 표준 출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고 입력은 키보드부터 우리 변수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
그 방향을, 이 연산자들의 방향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ut은 방향이 왼쪽으로 향하고 있고, Cin은 방향이 오른쪽, 변수 쪽으로 향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것의 합을 출력해 주는데, 정수 입력 해가지고 정수 입력이라는 거를 Cout으로 출력해 준 다음에 Cin으로부터 N1이라는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입력해서 N2를 입력받고 N1과 N2를 출력하는 형태, 이 더한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하고 출력 말고 입력 측면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C하고의 차이점을 꼭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C에서는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스캔F를 사용하고 있고요. 스캔F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주소 연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소 연산자를 썼죠? N1이라는 데이터는, N1이라는 변수는 누구 거냐면 메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수가 어떤 함수 거면 원칙적으로는 그 변수는 누구만 수정할 수 있냐면은 그 함수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N1은 메인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에서 만약 scanf를 부르면은 여러분들 키보드로 입력된 그 값을 누가 유지해야 되냐면 N1이 유지해야 돼요. 그럼 이 N1을 어디서 바꾸냐면은 scanf 함수에서 바꿔야 됩니다. 즉 scanf 함수는 자기 변수가 아닌데 메인 함수일 건데 자기가 바꿔야 됩니다. 그럼 메인 함수 거를 scanf 함수가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냥 바꿀 수가 없고 뭐가 필요하냐면 메인 함수 변수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전달해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scanf 안에서는 그 주소를 포인트로 받고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형문인지 모르겠지만 주소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는 한참 뒤에 아마 설명을 드리겠지만 C++에서는 인자 전달 방식이 C에서 제공했던 두 가지, 값 전달 방식 call by value, 그 다음에 주소 전달 방식 call by pointer 말고 한 가지 더 제공합니다. 그게 call by reference입니다. 그래서 call by reference의 경우에는 call by value랑 전달하는 방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달받은 함수에서 수정하게 되면 그 결과가 함수가 종료된 뒤에도 남아있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일 수 있으면서 대단히 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주소 연산을 안 쓰는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 이 연산자와 관련해서 원래 이 연산자는 이제 재정의가 된 건데 결국은 이 연산자를 정의하는 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함수를 정의하는 형태로 정의하게 됩니다. 즉 이제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뭐 출력한다고 함수들이 연달아 불려지는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산자로 하는 것이 더 직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아마도 이 스타일은 그 C++ 만든 버전 스트랍스가 이 스타일을 너무 멋있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산자다. 그래서 이 연산자들의 실행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에 N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불러지고 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를 이용해서 한번 불러주게 되겠고, N2를 이용해서 또 한번 불러주게 되겠고, 즉,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이렇게 요 각각의 연산자로 나눠져 있으면 총 함수가 6번 불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N1이라고 하는 건 정수이고요. 더하기라고 하는 건 이건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는 정수로도 받을 수 있고 문자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함수가 어떤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정수도 받을 수 있고 문자열도 받을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이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C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C++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다중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요 연산자도 하나만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수 받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해놓고 문자를 받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걸 정해놓고 등등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변수 선언인데요. C에서는 변수 선언은 함수 시작 위치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에서는 변수 선언을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선언 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곳과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면서 좀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보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선언하는 위치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C처럼 절대 모든 변수들, 함수에 필요한 모든 변수들을 함수 시작 부분에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N1이라는 것은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는데 보통 기존에 썼던 equal 0 대신에 이상한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C++11에 추가된 표준 초기화 방법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요거는 N1 equal 0과 똑같은 형태이다. 변수 N1을 선언하면서 0으로 초기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버퍼 입력과 입력 출력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해 보면서 설명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지 않고 제가 만들어 온 소스 코드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좀 더 잘 보이기 위해 폰트 크기를 좀 늘리겠습니다. 먼저 adding two integers 요거는 아까 봤던
정수 두 개를 입력받는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서 버퍼 입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시킨 대로 잘 따라하면 실행이 되는데 따라하지 않고 이렇게 정수를 쳤다. 그러면은 이 입력된 정수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버퍼로 가게 됩니다. 버퍼로.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정수를 원래 하나만 입력하라 했는데 여러 개 입력하고 리턴을 치면 두 번째 정수 입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데이터는 어디서 받아오냐 하면은 버퍼에서 받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버퍼에 있는 10과 20을 n1과 n2에 입력해 가지고 30이라는 값을 출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다시 시행을 하면 처음에는 입력하라고 깜빡이는 이유는 C에는 어떤 데이터를 요 문장이 실행됐을 때 먼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버퍼를 보게 됩니다. 그 버퍼가 비어 있으면 여기에 커서를 깜빡이면서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입력된 모든 데이터는 내가 그 프로그램에서 요구한 것과 상관없이 다 버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std scene 여기에서는 버퍼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커서를 깜빡거리지 않고 바로 버퍼에서 데이터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퍼 입력이고 버퍼 출력입니다. 그래서 출력의 경우에도 항상 버퍼로 보낸 다음에 버퍼에서 데이터가 밖으로 실제 화면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력 버퍼는 우리가 강제로 비워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입력 버퍼는 우리가 안 바꾸면 입력 버퍼는 그 버퍼를 비우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프로그램이 잘못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요 int and string input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 프로그램을 잠깐 보시면 정수를 하나 입력받고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그런데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니까 그 다음에 문자를 받아야 되는데 문자를 입력받도록 커서가 깜빡거리지 않고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수를 입력할 때 실제 입력한 키보드는 1, 0 그리고 엔터입니다. 그러면 버퍼에 1이라는 문자, 0이라는 문자, 그 다음에 버퍼에 줄바꿈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CN에서는 정수를 취했으니까 1, 0을 취해가지고 10이라는 정수로 바꿔서 N에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Cin을 이용해서 입력받고 있긴 하지만 보통의 연산자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getLin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getLine은 현재 버퍼에서 줄바꿈 문자가 있는 데까지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버퍼에는 뭐가 있어요? 줄바꿈 문자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tLine은 빈 문자열이 돼버립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해결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주석되어 있는 scene-ignore 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0하고 엔터 치면
아까는 깜빡임이 없었는데 이제는 깜빡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올바르게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n ignore는 버퍼에 있는 내용을 무시해라, 비워라 라는 의미이고, 어떻게 비우냐 하면은 요 줄바꿈 문자가 만날 때까지 비워라, 아니면 64바이트를 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sin ignore 할 때 충분히 큰 요 크기를 주시고 요 줄바꿈 문자를 주시면은 다음 줄바꿈 문자까지의 혹시 남아있는 버퍼를 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sin, 뭐 sin이 아니더라도 또는 다른 언어에서도 늘 주의해야 될 점은, 이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퍼를 쓰기 때문에 정수 다음에 문자를 받을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를 입력하면서 분리자로 스페이스나 엔터를 치게 되겠고, 이 스페이스와 엔터는 그 다음에 문자나 문자를 입력받을 때 그것을 구분자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입력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순서대로 입력받는지에 따라서 버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버퍼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잘 생각하고 프로그램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여기 하나 더 예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실행된 것처럼 정수를 입력하고 계속 입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Y를 누르면 계속 입력받고 N을 누르면 종료. 뭐 이 프로그램 실제 Y 외에 다른 문자를 누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sin ignore를 하고 있습니다. 이 ignore를 하지 않고 sin get, 요 get은 한 문자를 입력받는 건데,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 줄바꿈 문자를 대신 get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 ignore 대신에 여기에 get을 한 번만 더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get에서 그 버퍼에 있는 줄바꿈 문자를 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내가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만 동작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내가 1 넣고 스페이스 여러 개 치고 눌렀더니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잘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